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돈을 내 가족에게 줬을 뿐인데 세금 폭탄이라니?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아껴 모은 돈으로 자식이나 손주를 돕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같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의가 어느 날 갑자기 증여세 고지서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시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족 간 계좌이체나 전세 자금 지원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자녀에게 1억 원을 줘도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방법, 바로 그 합법적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가족 간 금전 거래와 상속, 증여 문제를 전문으로 상담해온 세무사 이동현입니다. 수많은 부모님과 어르신들의 사례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오늘 여러분께 아낌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단 한 장면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지키는 결정적인 정보가 바로 마지막 부분에 숨어 있으니까요. 그러니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세금 없이 가족을 돕는 현명한 방법을 꼭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세금이 2천만 원이나 나왔대요. 한순간에 터져나온 딸의 목소리는 절망과 혼란으로 떨리고 있었다. 전화를 받은 김영희 여사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평생 모은 돈을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아껴 모았건만 그 돈이 어느 날 갑자기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딸의 결혼을 앞두고 전세 자금으로 1억 원을 송금했을 뿐이었다.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도움이라고 생각했을 뿐 그것이 세무서의 증여로 분류되어 막대한 세금을 물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고 통장을 들여다볼 때마다 텅 빈 잔액이 믿기지 않았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인데 이게 무슨 일이람? 김 여사는 울먹이며 말했다. 딸의 결혼식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이제 와서 세금을 낼 돈이 없었다. 절망감은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다. 그때 세무사 이동현이 등장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김 여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가족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보낸 돈이 오히려 세금 문제로 되돌아오는 사례가 해마다 수백 건입니다. 실제로 그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부모 세대를 상담하면서 선의의 송금이 증여세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과정을 수없이 지켜봤다. 대전에 사는 최영수 씨 역시 같은 실수를 했다. 미국 유학을 떠나는 손녀를 위해 3천만 원을 송금했는데 몇 달 뒤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온 것이다. 손녀 공부시키는데 그게 무슨 세금이냐? 분노했지만 이미 납부 기한이 임박해 은행 대출까지 받아 세금을 냈다. 이 두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니었다. 이제는 부모 자식 간, 할머니 손주 간, 형제 자매 간의 단순한 금전 거래조차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하기 어렵다. 김 여사처럼 자녀의 행복을 위해 송금한 돈이 순식간에 세금 폭탄으로 바뀌는 현실. 그것이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마주한 불편한 진실이다. 내가 도와주려던 게 죄가 되는 세상이네요. 김 여사는 힘없이 말했다. 이동현 세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이제는 가족 간 돈 거래도 세무 지식이 필요합니다.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덧붙였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자녀를 도울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설명은 단순히 세금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는 부모 세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생생한 현실의 이야기였다. 국세청은 왜 갑자기 이렇게 가족 간 돈 거래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걸까? 예전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조금 보태주거나 할머니가 손주에게 용돈을 주는 정도는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나라의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정부는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세원을 찾기 시작했다. 이동현 세무사는 세무서 공무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다고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세금 수입이 무려 85조 원 이상 부족해졌다는 것이다.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일반 서민의 거래까지 꼼꼼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2025년 5월부터는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많이 찾아낼수록 그 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가 시행된다. 즉, 세무공무원이 개인이나 가정의 통장에서 세금 낼 거리를 찾아내면 자신의 월급 외에 추가 보너스를 얻게 되는 셈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김 여사는 기가 막혀 말했다. 그럼 이제 더 열심히 뒤질 거 아니에요? 이동현 세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가정의 송금 내역까지 다 조사합니다. 과거에는 억대 연봉자나 대기업만 세무조사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퇴직한 부모님, 은퇴자, 자영업자 등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더욱이 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세청의 컴퓨터 시스템은 전국의 모든 은행 계좌를 자동으로 분석한다.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이유로 보냈는지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예전에는 현금 거래로 넘어가던 부분도 이제는 완전히 투명하게 기록된다. 시스템은 단순한 송금조차도 일정한 패턴이 보이면 증여 의심으로 자동 표시한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 자금을 보내거나 할머니가 손주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행위조차 세무당국의 관심 대상이 되어버렸다.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조세 정의를 세운다는 명분이 있지만 일반 가정의 입장에서는 사랑의 표현이 세금의 덫으로 바뀌는 현실이 된 것이다. 정부는 세금 누락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 프로그램까지 활용하고 있으며 특정 금액 이상의 이체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추적된다. 이제는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란 안일한 생각이 통하지 않는다. 모든 거래가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은 곧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동현 세무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국세청은 이제 돈의 액수가 아니라 흐름을 봅니다. 어떻게, 어떤 이유로 송금했는지가 중요하죠. 부모의 선의도, 가족의 정성도 세법 앞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는 통하지 않는다. 사랑이 오해받지 않으려면, 그리고 평생 모은 돈이 세금으로 사라지지 않으려면 지금 이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했다. 국세청이 가족 간 거래에서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보는 패턴은 생각보다 명확하다. 이동현 세무사는 오랜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4가지 대표적인 위험 사례를 꼽았다. 첫 번째는 일정한 주기로 같은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20만 원 혹은 100만 원씩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보내면 국세청의 시스템은 곧바로 이를 정기적 증여로 판단한다. 실제로 대구에 사는 최영식 씨, 71살의 노인은 취업 준비 중인 손자에게 매달 170만 원씩 용돈을 보냈다가 2년 후 세무조사를 받았다. 손주를 도우려는 선한 마음이었지만 국세청은 그 돈이 누적되어 4천만 원이 되었고 그 결과 8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최 씨는 억울했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정기적 송금이라는 기록이 증여 증거로 간주되었다. 두 번째 위험한 패턴은 송금 직후 자녀나 손주가 그 돈으로 자산을 구입한 경우다. 창원에 사는 박미영 씨는 결혼을 앞둔 딸에게 2,500만 원을 보냈다. 딸은 그 돈으로 바로 자동차를 구입했다. 불과 2달 뒤 국세청 직원이 방문하여 자금 출처를 조사했다. 세무서는 이 송금이 자동차 구입 목적의 증여금이라고 판단했고 결국 세금 고지서가 발급되었다. 세 번째 패턴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큰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다. 부모가 도와준 사실을 숨기더라도 자녀의 지출 내역을 보면 금세 드러난다. 한 예로 연봉 2,600만 원의 아들이 갑자기 4천만 원짜리 결혼식을 올린 사례가 있었다. 세무서는 즉시 누군가의 자금 지원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결국 부모의 계좌까지 추적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유형은 미성년자 계좌로의 송금이다. 초등학생 손주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경우 과거에는 단순한 교육자금이나 저축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다르다. 국세청은 ATM 기록과 송금자 정보를 통해 누가 돈을 넣었는지까지 추적한다. 손주를 위해 모은 돈이 오히려 미성년자 증여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할머니가 조금씩 모아주면 괜찮다더니 이제는 그것도 안 되는 거냐고 한탄했지만 시스템은 냉정했다. 이제 국세청은 단순한 금액이나 횟수가 아니라 돈이 오가는 방식을 본다. 일정한 주기, 명확한 사용처 없는 지출, 미성년자 명의의 입금 같은 행동은 모두 위험 신호로 간주된다. 결국 아무리 가족 간의 정이라도 세법은 숫자와 기록으로만 판단한다. 부모의 마음,
조부모의 사랑이 오해받지 않으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주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대였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까지는 세금 없이 자녀나 손주에게 돈을 줄 수 있을까? 이동현 세무사는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했다. 세법상 가족 간 증여에는 일정한 비과세 한도가 존재한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은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다. 이 범위 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조부모가 미성년 손주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은 10년 동안 2천만 원이다. 형제나 자매, 삼촌이나 이모 같은 친척이 조카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은 500만 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0년간 누적 금액이란 점이다. 예를 들어 2020년에 3천만 원을 주고 2024년에 다시 3천만 원을 주었다면 10년 동안 총 6천만 원을 증여한 셈이 된다. 이 경우 비과세 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한 1천만 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돈을 주고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한도가 생긴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10년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서는 누적 금액이 합산된다. 따라서 10년이 지나야만 한도가 새롭게 초기화된다. 이동현 세무사는 10년이 지나면 다시 5천만 원까지 새로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한 번에 큰 금액을 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라고 경고했다. 세법상 허용 한도 안에서도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송금하면 세무당국의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녀 결혼을 앞두고 1억 원을 한 번에 송금했다면 설령 일부 금액이 비과세 범위라 하더라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세무당국은 돈의 흐름뿐 아니라 그 시점과 용도를 함께 검토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산의 한 어머니가 결혼하는 딸에게 전세 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보냈다가 3,24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송금 시점이 한 번에 이루어졌고 그 돈의 사용처가 명확히 생활비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한도 내에서 나누어주는 방식이 훨씬 안전하다는 것이 세무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또한 배우자 간의 증여는 다른 가족보다 훨씬 큰 혜택이 있다.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주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지금은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주 사이의 증여 한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세법의 기준은 단순히 돈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가 얼마나 정당한 이유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한다. 따라서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줬다는 말만으로는 면세를 받을 수 없다. 오직 명확한 금액, 기간, 목적이 세금 없는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 부모의 마음이 세금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바로 이 법적 한도를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이었다. 가족을 돕고 싶지만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동현 세무사는 30년 경력으로 터득한 5가지 확실한 방법을 소개했다. 첫째는 송금 메모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돈을 보낼 때 이체 메모란에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4월 생활비, 대학 등록금, 병원비 지원, 월세 보조처럼 목적이 명확한 문구를 쓰면 국세청이 생활비나 교육비로 인정한다. 반대로 사랑의 용돈, 가족 지원금 같은 모호한 표현은 증여로 해석될 위험이 높다. 메모 한 줄이 세금의 경계를 가르는 셈이다. 둘째는 큰 돈을 한 번에 보내지 말고 나누어 주는 것이다. 한 번에 1억 원을 자녀에게 주면 국세청의 자동 감시망에 바로 포착된다. 세법상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올해 5천만 원, 내년에 다시 5천만 원을 주는 식으로 나누면 훨씬 안전하다. 만약 자녀가 당장 큰 돈이 필요하다면 나머지 금액은 증여가 아닌 차용, 즉 빌려주는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세 번째 방법인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로 세무서 조사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금액은 숫자와 한글로 병기하고 목적과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 전세 자금 지원 시 2026년부터 매월 50만 원씩 상환처럼 명확히 기재한다. 도장은 찍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직접 서명하고 날짜를 써야 한다. 여기서 알아둘 중요한 포인트는 이자 없이 빌려줄 수 있는 한도다. 법적으로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으며 부부라면 각각 이 금액을 적용받아 총 4억 3,400만 원까지 이자 없이 대여할 수 있다.
네 번째 방법은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다. 차용증, 통장 거래 내역, 송금 내역, 상환 내역은 물론이고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대화도 모두 증거가 된다. 예컨대 등록금하고 생활비로 8천만 원 빌려줄게. 2년 후부터 갚으면 돼. 라는 메시지는 실제 세무조사에서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강력한 자료가 된다. 모든 증거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현금 대신 계좌 이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일부는 현금으로 주면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현금은 더 위험하다.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인출하면 국세청 시스템에 자동 보고되고 999만 원씩 나누어 뽑더라도 쪼개기 인출로 간주되어 의심받는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자녀에게 직접 돈을 주기보다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다. 등록금이라면 학교에, 전세금이라면 집주인에게, 병원비라면 병원에 직접 납부하고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한다. 이 5가지 방법만 실천해도 대부분의 세금 문제는 피할 수 있다. 사랑의 마음이 오해받지 않게 하려면 마음만큼이나 절차도 꼼꼼해야 한다. 증여세는 법을 모르는 선의의 부모에게 가장 가혹한 세금이다. 하지만 이 5가지 원칙을 지킨다면 부모의 도움은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완벽히 보호받을 수 있다. 만약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고 불안해진다. 그러나 이동현 세무사는 그럴수록 침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무조사 통보는 곧바로 세금 부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정확히 대응하면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즉시 전문가, 즉 세무사에게 연락하는 것이다. 혼자서 대응하려다가는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놓칠 수 있다. 세무사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세청과 직접 소통하며 생활비나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준다. 두 번째 단계는 모든 증거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다. 통장 거래 내역,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 영수증, 계약서 등 돈이 오간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문서를 모아야 한다. 거래가 생활비나 의료비, 교육비 등 실질적인 목적이었다면 이를 증명할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자녀의 결혼식 비용, 전세 자금, 유학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송금 메모나 계약서가 있으면 훨씬 유리하다. 세 번째 단계는 진실되고 일관된 태도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다. 세무 공무원은 진술의 모순이나 불명확한 설명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생활비로 지원했다, 교육비로 대신 납부했다 등 사실에 근거한 설명만 해야 한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억지로 부인하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고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는 편이 낫다. 실제로 안산에 사는 박종철 씨, 75살의 노인은 손자에게 10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총 2억 4천만 원을 송금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그는 놀라지 않고 차분히 준비했다. 병원비 영수증, 대학 등록금 납입증, 월세 계약서 등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던 덕분에 조사 결과 전체 금액 중 1억 7천만 원이 생활비와 교육비로 인정되었고 나머지 7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만약 그가 증거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최소 5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물었을 것이다. 이런 사례는 명확한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세무당국은 의심을 근거로 조사를 시작하지만 증거가 충분하면 오히려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하기도 한다. 이동현 세무사는 세무조사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준비의 문제입니다라고 말한다. 평소에 차용증을 써두고 송금 메모를 남기고 영수증을 정리해두는 습관만 있어도 세무조사에서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다. 결국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보다 의도와 증거다. 가족을 돕기 위한 진심이 명확히 드러나고 그 근거가 서류로 남아있다면 어떤 세무 공무원도 그 마음을 세금으로 바꾸지 못한다. 배우자 사이의 돈 거래는 다른 가족 간 송금보다 훨씬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동현 세무사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10년 동안 무려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말에 놀란 사람들은 대부분 6억 원이라니 자녀에게는 5천만 원이 한도인데 부부는 왜 이렇게 다르죠? 라고 묻는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배우자는 평생 함께 재산을 형성하는 공동체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법이 특별히 넓은 비과세 범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즉, 부부간의 자산 이동은 단순한 금전 증여가 아니라 공동 관리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다. 실제 사례로 서울에 사는 박춘배 씨, 78살의 남성은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팔고 그 돈 5억 원을 아내 통장으로 이체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그는 차분하게 결혼 50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이고 앞으로는 아내가 관리하는 게 편해서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하지 않았고 6억 원 이하의 금액이었기에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구두로만 주고받으면 나중에 세무조사나 상속 분쟁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증여 사실과 이유를 명확히 남기면 세법상 합법적인 절차로 인정받는다. 둘째,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이후 조사를 받을 때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셋째, 증여 후 5년 안에 이혼하면 그 증여는 무효로 처리되고 세금이 다시 부과된다. 실제로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로 이전된 재산이 다시 세무당국의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넷째,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등기부등본에 증여로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단순히 명의만 변경하면 매매로 오해받아 취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간 증여는 장기적으로 상속세 절세에도 유리하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 아내 명의의 재산은 상속 절차 없이 바로 아내의 소유로 확정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대구의 김영호 씨, 75살의 남성은 이 점을 잘 활용했다. 그는 5억 원을 아내 명의로 옮기며 공증 유언장을 함께 작성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이 재산은 장남과 차남에게 각각 2억 5천만 원씩 나눈다라는 조항을 명시한 덕분에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었다. 배우자 증여를 잘 활용하면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이동현 세무사는 말한다. 부부가 평생 모은 재산은 결국 같은 가정의 몫입니다. 법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 지혜롭게 나누면 누구에게도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겨주는 돈이 세금으로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그 사랑의 방식 또한 법의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난 듯 보이지만 이동현 세무사는 마지막으로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2025년 5월부터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찾아내면 그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받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제는 가족 간 거래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현실이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인데 뭐 어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세금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이제는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래라도 세법은 냉정하게 분석한다. 송금 내역, 거래 시점, 메모, 사용처, 이 모든 것이 증거로 남는다. 반대로 미리 준비하고 정확한 절차를 지킨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간다. 세금 폭탄은 무지한 사람을 향해 떨어지고 준비된 사람은 그 폭풍을 피해간다. 결국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운이 아니라 지식과 준비의 문제였다. 이동현 세무사는 영상의 마지막에 조용히 말했다. 준비된 사람은 세무조사를 받아도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몇 천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강조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원칙만 기억해도 자녀와 손주를 돕는 일이 두려움이 아닌 기쁨이 될 겁니다. 사람들은 화면을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노후의 평온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부담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의 배움이 내일의 보호막이 되어야 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불필요한 세금은 막을 수 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단 한 번의 선택, 그리고 작은 실천이었다. 영상의 마지막 자막이 천천히 올라왔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준비입니다. 그는 덧붙였다. 오늘 들은 팁 중 하나라도 바로 실천해 보세요. 좋아요와 댓글로 세금 정보 잘 봤습니다라고 남기면 이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카메라 앞에 세무사는 미소를 지었다. 손주들 사진 구경하듯 가끔 들어오셔서 더 많은 노후 지혜 얻어가세요. 여러분의 평생 재산을 지키는데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부모 세대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약속이었다. 오늘도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유익했어요, 세금 정보 잘 받았습니다 한마디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큰 응원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그리고 든든한 재정 지킴이를 위해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손주 사진 보듯이 가끔 들어오셔서 함께 배우고 함께 지켜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는 노년 건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